여기 이상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하고도 젊은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산에 오르고 새벽부터 운동하고 봉사까지 다니며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면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무릎이, 허리가, 심장이 하나둘 고장 납니다. 반대로 집에서 조용히 자기 리듬대로 지내던 사람은 여전히 정정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은퇴하고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지는 걸까요? 혹시 지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이 어쩐지 한심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게으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주변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은퇴하자마자 등산 모임에 나가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며 젊은 사람보다 더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대단하고 부럽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몇 해가 지나면 어김없이 어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무릎이 나갔다. 허리가 안 좋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반대로 집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리듬대로 지내시던 분들은 여전히 놀랄 만큼 정정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그렇게 건강의 비결이라면서 왜 정작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평생 몰랐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만 배워왔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건강하다.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좀처럼 쉬질 못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쩐지 불안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도무지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가고 하기 싫은데도 이것저것 손을 댑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애를 쓸수록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바쁘게 사는 것만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단단히, 아주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왜 이름부터는 그냥 잘 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그 첫 번째 비밀부터 차분히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혼자가 되는 것을, 여유가 생겨 시간이 텅 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노년학과 심리학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고독감의 진짜 원인은 혼자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라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핵심이라는 겁니다. 혼자여도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어도
지독하게 외로울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더 중요한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쇠퇴라고 서글픈 결핍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고 얕은 관계보다 깊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노년기에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노년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인맥이 곧 힘이었습니다. 명함을 많이 주고받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그저 아는 사람보다 마음 편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건 사람이 옹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우선순위가 비로소 제대로 정돈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면 기분이 상하는 관계, 오로지 의무감 하나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위에 노년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노년학 연구에서 입이 닳도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바로 통제감입니다. 자신의 일상과 환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겁니다. 연구를 들여다보면 통제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 건강 지표까지 눈에 띄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 모임 저 모임에 끌려다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운동을 나가고 주변 눈치를 보느라 하루 일정을 꾸역꾸역 채우는 삶은 사실 이 소중한 통제감을 스스로 갉아먹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남들의 기대와 시선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통제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를 오롯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함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눈치 볼 것 없는 자유입니다.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셔도 아마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한심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자아실현이라는 단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에 가까이 다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타인의 평가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이 최고의 단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다름 아닌 바로 노년기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남의 인정을 받아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했고 사회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슬쩍 소외시키는 상황이 와도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담담히 넘겨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이건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알 만큼 알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남의 인정에 더는 목매지 않는 이 마음의 자유야말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값진 특권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걱정이 고개를 들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머리가 굳어버리는 것 아닌가. 치매라도 오면 어쩌나.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실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뇌가 멈춰버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그 자체가 인지, 예비력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말이 다시 그 빡빡한 일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요. 나이도 있고 그저 재미있어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 보는 것. 바로 그게 뇌를 젊게 만듭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만져봐도 좋고 평생 안 읽던 낯선 분야의 책을 펼쳐봐도 좋습니다. 잘 못 그려도 괜찮고 손이 서툴러도 전혀 괜찮습니다. 즐기는 그 자체가 이미 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의학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얹힙니다. 정신건강의학에서 우울증 치료의 핵심으로 꼽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규칙적인 일상 활동을 회복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노년기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균형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늘어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을 때처럼 자신을 빡빡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이고 소소한 나만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일상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한 철학자가 기가 막힌 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폴 틸리히의 말입니다.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혼자임의 고통이고 독처는 혼자임의 영광이다. 잠깐 곱씹어 보십시오. 똑같은 혼자라는 시간인데 하나는 지독한 고통이 되고 다른 하나는 눈부신 영광이 됩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의 리듬, 즉 루틴입니다. 규칙적인 나만의 루틴은 우리를 외로움의 고통에서 고요히 나를 누리는 시간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다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정성껏 밥상을 차려 먹는 일. 이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행위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일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에는 5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오직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는 미련 없이 멀리하는 것이지요. 둘째,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립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당당함입니다. 셋째, 타인의 인정에 더는 매달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넷째, 나이를 잊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즐기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자신만의 소소한 루틴과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노년학과 심리학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흐름은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상 전체가 오랫동안 바쁨을 향해 열렬히 보내던 그 박수를 슬그머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까맣게 놓치고 있던 진짜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자랑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요즘 정신없이 바빠라는 말이 마치 성공의 증표처럼 여기저기서 오갔지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당당히 긍정하고 오히려 간절히 갈망하는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슬로우 리빙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마음을 챙기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많이가 아니라 깊이 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흐름을 온몸으로 증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 게논이라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심한 번아웃, 즉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빠져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오롯이 쉬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한 일은 놀랍게도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기를 쓰고 새를 가만히 관찰하고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소박하기 그지없는 활동으로 그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낮잠을 자고 공원을 산책하고 수영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태어난 존재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가슴을 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번아웃으로 도저히 하루를 버티기 힘들던 어느 날 그는 산책을 나갔다가 1파운드짜리 수선화 한 다발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을 꽃병에 꽂아둔 것, 오직 그것만으로 그 지독한 하루를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 줬던 것들, 더 많은 돈, 더 큰 성취, 더 화려한 무언가. 그런데 정작 무너진 우리를 다시 살게 한 것은 산책 한 번, 꽃 한 다발 같은 작고 값싼 것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노년의 우리에게 얼마나 깊고 아프게 와닿는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뻔한 진실을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답을 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니 오델이라는 작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가 던지는 경고가 서늘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이윤의 굶주린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쪽쪽 빨아먹고 우리를 정신없이 산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주변의 자연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오직 생산성으로만 결정되는 세상, 그 끝없는 목표 지향적 압박에 정면으로 저항하자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가 평생 시달려온 그 지긋지긋한 압박,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 대한 통쾌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곱씹어야 할 무서운 물음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나의 가치는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데서만 나오는 걸까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일까요? 올리버 버크만이라는 작가는 사천주라는 책에서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 목록에 적힌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고요. 사람의 한평생을 주 단위로 계산해 보면 고작 4천주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 몇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지금 이 현재를 온전히 살라고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할 일 목록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목록은 아무리 지우고 또 지워도 도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겨우 지우면 어느새 또 하나가 생겨났으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목록에 쫓기다 보니 정작 지금 눈앞에 이 소중한 순간을 온전히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도 되지 않을까요? 목록을 다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그걸 다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바로 닉센이라는 네덜란드어입니다. 뜻이 아주 명쾌하고 통쾌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당당한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죄책감을 느꼈던 바로 그 행위에 이제는 어엿한 이름이 붙고 당당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휴식이 되는 걸까요? 클라우디아 해먼드라는 작가는 휴식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장 휴식이 되는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전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 조용히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더없이 소박한 것들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휴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이 말, 이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나 누리는 호사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작가가 있습니다. 캐서린 메이라는 작가는 겨울나기라는 책에서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인생에는 앞으로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가만히 돌봐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나무가 겨울이면 잎을 다 떨구고 푹 쉬어야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을 틔우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휴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여가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지금은 큰 변화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딱 맞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평생을 봄과 여름처럼 뜨겁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겨울처럼 고요히 쉬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또렷한 그림으로 모입니다. 노년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것, 그리고 현대의 휴식 담론이 말하는 것이 결국 놀랍게도 한 곳에서 딱 만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른이 넘으면 바쁘게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노는 것, 충분히 잘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리고 수많은 연구와 사려 깊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진짜 우리 자신으로 되돌려 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대가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산성 강박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반드시 성취해야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뿌리 깊은 오래된 믿음입니다. 제니 오델이 말했듯 우리의 가치가 오직 생산성으로만 결정되는 세상의 논리를 이제는 나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며 살았으니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남의 인정입니다. 메슬로가 말한 그 심리적 독립 기억하시지요? 남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손에 꽉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부지런한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니까 피곤해도 자꾸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정을 손에서 탁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셋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만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오직 도리 때문에 억지로 붙들고 있는 모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는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앞서 카스텐슨의 이론이 말해주었듯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마음 편한 소수의 사람에게 나의 이 소중한 남은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것,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바빠야 한다는 신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 세대의 몸과 마음에 평생토록 새겨진 그 뿌리 깊은 믿음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 겨우 마음이 놓이는 그 오래된 습관. 이걸 내려놓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 며칠, 아니 처음 몇 주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견디고 넘기고 나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깊어지고 빠져나갔던 기력도 슬슬 돌아옵니다. 바로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진짜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당장 나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하루에 아무 계획도 없는 텅 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보십시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봐도 좋고 차 한 잔을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도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닉센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시간이 바로 당신의 자유이고 여유이고 진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소소한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앞서 틸리히가 말한 고독을 고요한 누림으로 바꿔주는 바로 그 다리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일. 이때 산책은 절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겁니다. 골목에 핀 이름 모를 꽃도 눈에 담고 새소리에도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요. 그리고 저녁이면 정성껏 밥상을 차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일. 이런 사소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외로움을 이기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일상이 됩니다. 관계는 이제 넓히기보다 정돈할 때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그저 편안한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두세 명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차 한 잔 나누는 그 시간이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 기운을 쪽 빼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진한 행복을 줍니다. 특히 평생을 곁에서 함께해온 배우자와 이제야 비로소 생긴 이 여유로운 시간을 오붓하게 나눠보십시오. 바쁘게 사느라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그 많은 대화를 이제는 천천히 마음껏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나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잘하려는 마음은 저 멀리 접어두고 그저 즐기기 위해서요. 젊을 때 그토록 좋아했던 것,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던 것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책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화초 가꾸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엠마 게논이 수선화 한 다발로 그 힘든 하루를 버텨냈듯,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듯 큰 돈을 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대게값이 아주 싸거나 아예 공짜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부디 이 한 가지만은 마음에 깊이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기어이 이뤄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오직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지나온 뒤를 돌아봐도 되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봐도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지런하라고, 쉬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고 다그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쉬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혼자여도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그 감각, 통제감이 나를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을. 남의 인정에 더는 매달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결코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흔히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억지로 나를 몰아붙이는 그 끝없는 불안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도 정말 괜찮습니다.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기쁜 그 방향으로요. 세상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나에게 평온하고 행복한 선택이 결국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하루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여유를 되찾은 사람은 그 텅 빈 시간을 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진짜 행복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남은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진짜 행복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려놓음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더 없이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